네, 지금부터 2020학년도 신한대학교 교수학습 콜로키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학년도 교수학습센터 콜로키움은 은혜관 1010호와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동시에 미러링 수업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분의 교수님들이 줌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계시고요.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금 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무처장님의 인사 말씀이 끝나면은 교수학습센터의 2020학년도 운영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분의 교수님들께서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시간에는 모든 분들이 비디오를 켜주시고 저희가 인증사진을 찍는 것으로써 콜로키움 행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무처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콜로키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무처장 심화섭입니다. 2020학년도 마스크 벗고 할까요? 예, 여기 몇 분이 계셔가지고 마스크를 썼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학년도 교수학습센터 콜로키움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교수학습센터 홍수희 센터장님과 직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운영 성과 보고를 해주실 네 분의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20년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업과 또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2021년도에도 지금 예상하기로는 3, 4월에 다시 한번 제4차 코로나 유행이 예측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21년도에도 저희가 많은 부분 비대면으로 수업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아마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아마 이 비대면에 대한 역할이나 그 기능은 굉장히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20년도 교수학습센터 이 콜로키움은 어떤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성과 공유를 통해서 21년도에 저희가 대면 수업에 대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비교과 프로그램들 또한 교수님들의 교수법에 대한 그런 전환에 대한 또는 방법론에 대한 많은 성과들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운영 성과 보고에 참여해 주신 권은영 교수님, 신정우 교수님, 김태우 교수님 그리고 홍수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성과를 바탕으로 21년도에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운영 성과 공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신한대학교 교수학습 콜로키움 교수학습센터 운영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센터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과 교수 지원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교수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일단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강의 품질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은 교수학습센터에서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교원 요구도 조사와 교수 역량 진단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저희 210분의 교수님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면은 그에 대한 요구와 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9년도 총 참여하신 교수님들이 1,205명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콜로키움 행사가 마무리가 안 됐음에도 1,532명이라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교수학습센터의 많은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일단 교수법 워크샵 쪽을 보시면은 전년도에 대면으로 실시했을 때 557분의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올해는 비대면이다 보니까 더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비대면 강의를 제작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요구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매체 및 강의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한 OCW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강의 개발로는 PBL과 FL 그리고 강의 수업 컨설팅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114 강좌에 비해서 74 강좌밖에 지원을 못 해드린 이유는 수업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예산 감축으로 인한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PBL 같은 경우에는 조별 활동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그 조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고 신청해 주신 많은 분들이 중간에 이제 철회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PBL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굉장히 적은 강좌가 이행이 되었습니다. 또 스컬라 아카데미를 통해서 글씨가 좀 깨졌는데 43명의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런치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은 2019년도에 점심시간을 활용을 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교수님들이 동영상을 보고 그에 대해서 활발하게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전년도에는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점심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교수님들이 원하는 교수 설계와 강의력에 대한 컨텐츠를 저희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 컨텐츠에 대한 성찰지를 제공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런치타임을 이수하신 것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 70분의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만족도를 보시면은 컨텐츠의 내용이 굉장히 우수했다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법 워크숍은 총 18차에 거쳐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비대면 수업을 위한 워크숍들이 많이 진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LMS 활용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닥줌, 그 다음에 웹엑스, 그리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교수법, 지난주에 온라인 학습 동기유발과 운영 사례까지 많은 비대면 수업을 위한 워크숍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2개의 워크숍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강의평가 수업의 만족도를 보면은 저희 수업과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적은 인원이 대면으로 진행하고 직접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캠퍼스 LMS 활용 교육이나 닥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적은 분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경우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교수 멘토링과 교수법 연구 모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교수 연구 모임의 주제 역시 지난해의 코로나19 사태를 반영을 하듯이 많은 부분이 온라인 강의, 비대면, 그다음에 아이들과의 학생들과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 모임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수학습센터의 사업 운영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교수 지원 프로그램만인데요. 학생 지원 프로그램들은 사실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2009년도 전체 참여 인원은 OCW와 강의 개발까지 958명이었고 이것이 2020년도에는 목표치로 삼은 것이 1086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콜로키움을 제외하고 참여 인원이 1596명인데요. 이는 지금 150%에 가까운 그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해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더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었다는 것, 또 비대면 수업을 제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요구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20학년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수학습센터의 모든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이 그 4시까지이기는 하지만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총 4분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총 4분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교수님들을 선정한 방법은 교수학습센터의 OCW와 PBL 수업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중에서 그래도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선발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국제어학과 권운영 교수님께서 비대면 PBL 수업 운영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권운영 교수님께서는 줌으로 직접 연구실에서 이 발표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국제학과의 권운영입니다. 저의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2020년 교수학습센터에서 준비하는 콜로키움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 발표 주제가 이제 비대면 PBL 수업 사례 발표이긴 하지만 PBL 수업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교수님들께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부족하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비대면에서 PBL 수업을 진행했는지,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 교수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 입이 잘 떨어지지 않지만 한번 지금부터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수업 전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 문항을 여러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주로 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PBL 수업에 있어서의 설문조사의 내용이 좀 주가 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수업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PBL 주제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비대면 수업 진행, 그리고 과제 제출과 평가를 어떻게 비대면에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첫 번째 수업 전 설문조사입니다. 2020학년도 2학기 현대 중국의 이해 수업에서 시작한 건데요. 개강 첫 주차에 여러 학생들에게 구글 폼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대면 수업에서도 지면으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받기는 하지만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 2학기 때 진행되는 좀 특이한 사항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동영상 수업 계획서를 확인했는지, 이것은 확인을 했는지를 직접 묻는 것도 있지만 확인하고 오라는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석 인정 기간에 대해서 바뀌었는데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 여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7번과 8번도 비대면 수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개인적인 연락처나 그리고 자신들이 등장하는 온라인 대면 수업을 녹화를 했을 때 영상과 사진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동의하지 않으면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약간의 협박조에 어조도 넣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동의 여부와 그다음에 강의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확인 여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요거 말고 사실은 실제 PBL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6번과 그 밖의 질문이었는데요. 첫째는 이 학생들이 현대 중국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게 됐을 때 PBL이라는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이행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과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PBL 과제로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글 폼에 설정을 하고 나왔던 대답은 첫 번째가 바로 홍콩과 중국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제시한 세 가지 주제, 중국의 10대 기업, 그리고 문화 대혁명에 대한 주제는 모두 제가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이번 학기에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된 부분을 학생들에게 제시했는데요. 학생들도 제가 원하는 그런 순서대로 좀 답을 해줬고 학생들이 홍콩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기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혼합한 PBL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교수님들마다 조금의 호불호가 좀 갈리시지 않을까, 나눠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PBL 과제를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보통은 우리가 PBL 과제를 하면 조별 과제를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팀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랜덤으로 교수자가 적당히 학생들, 전공별, 남녀 성비를 좀 나눠서 해주면 사실 가장 아름답게 수업이 진행되지만 학생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은 때가 많고 그것으로 불만이 생겨서 조별 과제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좀 참여를 잘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쑥스러워하는 친구들은 좀 숨어가면서 조원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것은 역시나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2인이 되고 랜덤으로 누군가를 지정해 주는 것은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4인 1조를 이뤄서 PBL 과제를 하겠다. 아니다. 나는 개인조를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나눠졌고요. 그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나중에 그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업 구성은 제가 PBL을 할 때 여러 교수님들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차별로 구성되는 내용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4번에서 5번으로 진행이 되고 4회 이제 4주차에서는 뭐 문제를 제시하거나 과제를 수행하고 다음번에 이제 만나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중간에 한 번 정도 이제 그 배경 지식이 되거나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까지의 PPT 완성본을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최종본을 완성하는 과정에 대한 주차별로 학습 활동 세부 내용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온라인으로 발표가 되든 아니면은 영상으로 되든 간에 모든 이에게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들을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팀 구성에 대한 어떤 자유화를 좀 주어서 4인 1조를 해서 2인과 2인, 그러니까 지인 1과 지인 2이거나 아니면 랜덤으로 2명을 제가 넣어주는 형식으로 해서 하던가 아니다 절대 싫다 개인적으로 하겠다 스스로 과제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조별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온라인 대면 수업은 무슨 조 누구로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서 제시된 대로 학생들이 줌으로 이제 첫 번째 들어왔는데요. 조로 몇 조 누구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개인조는 개인조 누구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해서 나중에 조별로 소회실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웹엑스에서도 진행을 해봤고 줌에서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소회실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줌이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웹엑스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부득이하게 휴대폰을 만지다가 나가게 되거나 이렇게 나갔을 때 다시 들어오게 되는 조로 소회실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소프트웨어가 조금씩 좀 활용이 더 잘 돼서 뭐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 본 바로는 줌이 더 활용도가 좀 높았고 줌에서 했을 때 끊김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조 구성을 하고 이제 PBL 과제를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조로 소회실을 나눠주고 메인 룸에 교수자와 개인 과제를 하겠다고 했는 개인조 친구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별로 들어가서 회의를 진행을 하게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메인조에 있는 그 메인룸에 있는 개인조 친구들에게도 조금 더 조 구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PBL 과제 주제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를 구성해서 다른 친구들의 아이디어도 그러니까 소규모의 집단 지성을 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좀 바라는 편인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개인조로 있다가 조를 더 구성하게 되거나 그래도 끝까지 개인조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나머지 소회의실로 들어가서 각 조의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얘기를 해주고 혹은 이제 제가 메인룸에 있을 때 학생들이 나와서 직접 질문을 하고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회의를 하도록 구성을 해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줌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PBL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홍콩과 이제 중국 간의 어떤 차별화된 그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중국하고 홍콩이 작년에 특히나 첨예한 갈등을 겪고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동안에 산업 현상에서도 혹은 중국 대륙이 어떤 홍콩의 기업을 약간 더 차단을 하거나 서로 교류를 막는다던가 이런 일들도 생기고 홍콩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갈등 구조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거나 우리나라가 교류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게 왜 그랬는지 역사적으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제시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마케팅 전략을 만드는 것이지만 사실 저희는 국제어학과이기 때문에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좀 마케팅 기획안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수행 과제를 조금 더 잘 진행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주차별로 반드시 해야 되는 수행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거를 제시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이 과제를 어떻게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요. 그럴 때 초반에 4주차나 그 전에 너희들이 수행해야 되는 과제의 내용은 이러이러하다. 4주차에는 홍콩 반환 역사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것을 조원들끼리 공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 6주차에는
범죄인 송환법이나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어떤 갈등 구조를 갖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각 주차의 어떤 수행 과제를 좀 확인하기 한 후에 15주차까지 진행을 하고 이 주차별로 수행 내용이 다 완성되었다면 학생들에게는 뭐 15점이 이제 PBL 과제의 점수인데 그 중에 12점을 모두 주겠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그 과정이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과제를 제출하도록 유도해 보았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의 수업 코드를 미리 마련해서 각 조마다 폴더를 만들어서 할당을 받게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학교의 그 LMS 안에서 과제를 이제 제출하는 것도 별로 큰 문제가 없긴 한데요. 거기서는 이제 동영상 과제를 업로드할 때 약간 좀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 있어서 지난 학기까지는 구글 클래스룸에 수업 코드를 주고 제 구글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폴더에 넣는 것은 이제 회의 일지, 그다음에 회의를 했었던 사진과 영상 증빙, 그리고 PBL 만족도 조사, PPT 최종본, 발표 동영상까지가 모두 하나의 파일로 들어가고 제목도 몇 조 PBL 과제 2020학년도 1학기 현대중국어의 1분반이라고 명확하게 파일명을 넣도록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공지를 했고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줬고요. 그러면 이제 과제를 제출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이제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발표 영상일 텐데요. 그 발표 영상 중에 이제 뒤에 평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평가에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공지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수업이 과제를 좀 미루다 보니까 15주차에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PBL도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우리가 그 온라인 대면으로 발표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발표 동영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초반에 얘기를 해서 대신 조별 발표 과제를 모두 모아서 그것을 시청을 한 후 잘한 조를 뽑으면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15주차에 이렇게 수업 영상에 플러스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2개 조의 좋은 발표에 단점이 아닌 장점만을 서술하기 위해서 자신이 속한 조 외에 2개 조를 선정을 해서 서술하게 밑에 소감과 질문 게시판에 넣도록 해 놓았습니다. 평가 계획은 사전에 이미 이제 제시를 한 것인데요. 제가 여기서 사실 이따가 이제 부정적인 저의 개인적인 어떤 평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PBL 과제의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다는 것을 과정에서 인지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15점이라는 점수가 너무 박하다라는 그런 아이들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중간고사를 대신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할 정도로 이제 조금 주제에 무게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조별 평균 점수를 주고 거기에 동료 평가에 가산점을 주거나 혹은 교수자가 가산점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별 평균 점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별로 수행 내용을 모두 했을 때 12점이라는 점수를 모두 주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 이제 15점 만점이니까 학생들이 그거를 받기 위해서 조별 어떤 점수를 받는데 아무래도 누군가가 더 하게 되고 덜 하게 되고 하는 내용들이 일지를 읽어보다는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평균 점수를 14점으로 정하면 그 중에서 뭐 어떤 친구에겐 15점을 주고 어떤 친구는 13점을 줘서 평균을 14점으로 맞추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각각의 과제 수행 내용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방법을 조금 더 달리하고 학생들과 좀 의논을 해서 되도록 좋은 점수를 주도록 한 점은 있습니다. 발표 영상을 보시면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이제 그 전공은 중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중국어로 된 자료들이나 아니면 국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찾아서 잘 정리를 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미래가 밝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게도 됐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홍콩과 중국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됐고 뉴스에도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수업에 대한 어떤 진행 방식을 제가 학생들의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지막에 PBL 과정을 수행하는 마지막까지
큰 불만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평가 점수가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그 밖에 어떤 진행 방식이 내 의견이 무시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어떤 문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한 것이 잘 진행이 됐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스스로는 만족을 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별로 수행 과제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피드백을 받은 것은 좋았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유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대면에서 대화가 잘 안 되면서 힘들었던 것을 비대면에서 각 조에 플러스 알파로 넣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4인 1조면 5인 1조 중에 1명을 유학생으로 넣어줬거든요. 6명을. 근데 이번에는 유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5인 1조 중에 유학생이 발표분의 한 부분을 받았고 그 조가 1등을 했습니다. 유학생이 직접 어눌한 발음으로 되게 듣기 힘들게 발표를 했지만 그것을 듣고 학생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조가 1등을 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유학생을 과제에 참여시키는데 PBL도 어렵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고요. 조별 과제 수행이 이 PBL 과제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결과를 유도하게 한 데 조금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제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개인이 하기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제 스스로 생각한 이제 뭐 굉장히 많겠지만 일단은 제가 PBL 과제를 학생들한테 제시할 때 늘 고민이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 스스로도 하게 됩니다. 나도 잘 할지 못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과제를 제가 스스로 하고 싶은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중국과 홍콩, 중국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홍콩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비대면에서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어려웠고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이것을 진행할 때 제가 너무나 많이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대면이랑 좀 다른 게 대면 수업은 이제 조별로 쭉 나눠져 있고 학생들이 조별로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제가 가서 귀를 기울이고 이거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그러면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다가 또 이거는 모든 조에 해당된다.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온라인이다 보니까 각 조가 다 방에 들어가 있고 그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학기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2학기 때는 과제를 모두 회의일지를 한꺼번에 제출은 할 수 있지만 폴더에 매주차 일지를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사항으로 줬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권장을 하니까 올리지 않더라고요. 올려준 조는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줘서 그것을 수행하는 데 방향성을 제시해 줬지만 조별 모임 참여에 있어서 약간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입하는 정도를 조금 더 온라인에서 조절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개입을 한다고 해도 거의 진행상 체크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거 했나요? 수행과제 했나요? 이거 제출했나요? 회의일지 썼나요? 뭐 그거를 증빙으로 남겼나요? 출처를 남겼나요? 출처가 다르지 않군요. 요 정도의 체크 사항이지 학생들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까지 개입을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회의일지를 확인하고 중간 피드백도 좀 더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조별 과제에서 PBL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조원 간의 어떤 갈등 문제인데요.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조별 과제를 할 때 사회생활을 하면 갈등을 한다. 어느 조직에서든지 무조건 갈등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문제 해결 능력이다. 너희 조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하고 그 갈등의 내용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약간 미루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 힘들면 결과 보고서에 이제 거기다가 너희들이 어떤 역할을 각자 했는지를 쓰고 중간에 2번 이상 빠진 경우는 아예 조에서 제외하고 개인조로 내보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제도적으로 제가 불성실한 팀원은 벌을 줄 수 있게 하고 잘하는 조원에게 사실은 상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을 미리 학기 초에 인지를 시키고 그것을 잘 만들어서 갈등 없이 PBL 과제를 조에서 진행하게 하는 것이 사실 교수의 역할이기도 한데 그 역할을 잘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반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학기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PBL 과제를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아마 여러 교수님들께서는 저런 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라고 아마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아주 간략하게 진행된 그 비대면 수업에서의 PBL 수업 사례를 들으시고 좀 의견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고견을 들려주시면 앞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PBL 수업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은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강의 자료를 만드실 때도 과목에 비슷한 어떤 색과 글꼴, 그 다음에 의상까지도 신경을 쓰시면서 강의를 제작을 하신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되는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저희 16차, 18차 바로 교수법을 진행해 주신 신종우 교수님이신데요. 치기공학과 신종우 교수님께서는 미래혁신 교육 방법에 대한 사례를 공유를 해 주실 거고요. 시간은 한 25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와서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올해 교수법에 이제 세 번째 뵙게 되어 오늘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교육 방법에 대한 사례입니다. 제가 무슨 거창한 교육 혁신의 사례를 가지고 아니고요. 제가 코로나 이 팬데믹 우리 학습자들과 좀 나름 상호작용했던 저희 교육의 몇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이 교수학습전센터에서 진행하는 이 교수학습의 컬러큐 사실 준비하시는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교수자의 주도도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이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범위. 이 부분에 우리 대학의 앞으로 오픈되어지고자 하는 수비라고 하는 신한 온오프라인의 유니버스 퍼포먼스라고 하는 숲 SOUP라고 하는 약어적인 부분을 우리 대학의 비전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네, 이 숲에 이제 오픈되어지는 이 부분이 3월 1일인데요. 제가 조금 땡겨서 이번 숲에 저의 콘텐츠가 올라갈 이 비디오를 오늘 먼저 한번 미리 보기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숲의 시스템은 신한대학의 이 온라인 교육을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이 강의 제작, 스튜디오 및 교수 양성 프로그램으로 강의의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 대학의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는 이러한 포커스의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교수 신종우입니다.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의 변화 혁신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교수자들의 핵심 역량, 3R 지수가 되겠습니다. 3R 지수가 무엇일까요? 시대의 흐름성에 교수자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의 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른 SOR. 두 번째, 디지털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른 DR, 유튜브의 UR,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3R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3R 지수가 높다면 이번 기회에 높이면 되겠고요. 혹시 낮다면 이번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으로 높여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교육의 표준을 뜻하는 말입니다.
베러노멀이 아닌 뉴노멀. 리프트는 시리즈의 연속성을 버리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과연 교육의 리프팅은 어떤 분야를 뜻할까요?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서 학습자 토론의 수업으로 무한한 창의성을 집단지성으로 끌어내는 것이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 아닐까요?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평가 방식, 두 번째는 교육의 수업 진행 방식, 세 번째는 질 높은 수업자료 제공 방식입니다. 이 3가지의 리프팅의 요소가 뉴노멀에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방식의 변화에서 과거 주입식의 암기형, 아날로그 평가 방식, 지필고사에서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은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텍 방식, 디지털 평가 방식과 말하는 스피킹 학습 방법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집단지성의 상호작용 수업에서의 절대적인 스마트 디바이스로 실시간 정보를 찾고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교실의 환경, 손가락 까딱까딱만으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정보의 세상, 스마트 교수법으로 Z세대, 즉 디지털 원주민에 맞춰 교수자의 사용법의 이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질 높은 수업자료 제공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일방적으로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었습니다. 이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참여한 교실에서 교수자의 퍼붓는 주입식의 교육, 마지막에 질문 있나요?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 학생들의 브레인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 불통의 수업이 스마트 시대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차시별 학습의 콘텐츠를 미리 보내 학습자들이 사전에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뉴노멀의 교육의 질 높은 수업 자료 제공이라고 봅니다. 과연 교육적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플립드 러닝 수업, 무엇을 거꾸로 뒤집어야 할까요? 이 일방적으로 이 교수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지식의 콘텐츠, 사실 전달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의 플립드 러닝은 거꾸로 수업의 혼합 교실입니다. 이제 이 디지털 정보의 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의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에서 학습자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비계 역할로 전환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비계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리할 때 인부들이 건축 재료를 운반하며 오르내릴 수 있도록 건물 주변에 장대와 두꺼운 판자로 된 발판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건물을 지을 때 비계가 없다면 멋진 건물을 완성할 수 없듯이 교육도 학습 목표 도달에 교수자의 비계가 학습 성과 지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로 연결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뉴노멀의 이 여러 항목을 가지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지기공학과 교수 신종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월 1일 우리 신한대학의 수배에 오픈되어지는 저의 콘텐츠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교육의 뉴노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수님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건데요. 이러한 맥락에 우리 교수님들의 이 좋은 콘텐츠, 우리 신한대학의 수배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자신의 브랜드라고 하는 콘텐츠를 대학의 이 플랫폼에 오픈시켜준다라고 하는 거. 이제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나의 이 퍼스널 브랜드를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확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번 숲이라고 하는 이 콘텐츠 오픈 플랫폼에 우리 교수님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 이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이제 존 두이라고 하는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하신 분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예견해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의 팬데믹의
교육의 혁신의 패러다임에 새로운 길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러한 비대면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비대면의 수업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익숙했던 비대면의 수업의 방식을 지금도 써야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하는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 여기에 많은 생각을 같이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주도적 학습에서의 동기유발입니다.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가르치면 된다라고 했던 이러한 키워드가 과연 잘 가르치기만 하면 무한한 학습의 양을,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절대적인 동기유발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동기유발은 가르치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도적으로 학습의 목표를 이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교수학습법에서 교수자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범위가 와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인공지능,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특히 이어령 박사님의 이 시대의 흐름성에서의 키워드, 디지로그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우리 치과 보철에서 많이 사용했듯이 지금 우리의 이어령 박사님은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이 인간의 지능을 교육에 어떻게 이제 합쳐볼 것인가라는 하도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그게 가장 좋은 예가 말하고 경주하면 누가 져요? 반드시 인간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는 직접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올라타야 이기는 거예요. 올라타야. 그래서 제갈 물리고 말 위에 올라타서 달리면은 말보다 인간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을 인간이 과연 올라탈 수 있느냐? 올라탈 수 없느냐로 얘기를 해야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도 머리가 우수해지면은 인간이 망한다. 그럼 꼭 말이 인간보다도 빨리 뛰니까 인간이 망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어느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나는 기억해요. 해당. 인공지능과 공존의 시대라고 하죠. 과연 인공지능의 세상에 교육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자, 이제 손가락 까딱까딱만으로 모든 정보를 이제 찾을 수 있는 세상에서의 교육의 패러다임,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무한하게 펼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이제 미래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실제 제가 진행했던 이 수업 사례 쪽으로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모든 대학이 이제 스펙이 거의 동일한 이 붕어빵의 패턴입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3개가 거의 스펙이 동일한 이러한 붕어빵의 찍어내기식 아닐까요? 이러한 부분에서의 우리 대학의 새로운 트렌드가 나름 제가 준비한 부분입니다. 이제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외로 시대 흐름성에서 필요한 우리 청년들의 핵심 역량이 뭘까요? 이러한 맥락에 저는 2019년부터 저의 어떤 운영 사이트에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진행한 저의 포트폴리오 창인데요. 70여 명의 학생들에게 제가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1년 동안 또는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대학의 이력을 이제 성적 증명서 외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러한 글로벌 세상의 URL로
확장하는 이러한 범위가 우리 신한대학의 치기공학과의 새로운 특성이다라고 하는 범위. 그중에 학생 한 명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70여 명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좀 대표적인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이 학생은 2019년도에 이 타대학 관광학과를 졸업하고 우리 대학에 3학년에 학사 편입을 했습니다. 이 편입한 후에 제가 면담에서 만나보니까 우리 대학 치기공과에 왜 편입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퀘스천이 본인의 손기술과 언어를 가지고 캐나다에 이제 글로벌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저하고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이 학생의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2년 동안 포트폴리오에 올린 모든 이 콘텐츠가 이제 이 메타데이터를 영문으로 했고요. 이 영문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토대가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캐나다에 현재 취업이 돼서 현재 글로벌 이제 이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신한대학 치기공과에 와서 많은 교수님들의 다양한 이러한 질 높은 교육의 질을 받은 가운데서의 콘텐츠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부분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년도에 제가 진행했던 마지막 학기말고사인데 저는 좀 전에 교육의 뉴노멀에서 얘기했던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의 혁신에서의 특히 시험 방식이 단지 지필고사가 아닌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꺼내서 말하는 학습법으로 끄집어내지 않는 것은 죽은 교육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한 부분을 이제 자신의 스마트폰의 영상으로 한 문항당 5분 이상씩 음성 녹화로 발표하는 이 말하는 학습법. 네, 지금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한 문항당 5분 이상씩 자신의 이 스마트폰의 영상을 녹화해서 발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다음에 저에게 보내주면 이제 이 부분으로 제가 채점을 하는데요. 이 학생의 유튜브를 한번 가볼까요? 자,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신한대학의 치기공과의 라이센스 취득하러 온 학생이 포트폴리오를 가지면서 그리고 이제 초통령이라고 하는 이 초등학생들의 이 야망인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조금 와이파이가 느려지는데요. 예. 자,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신한대학의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외로 포트폴리오의 이 역할은 이미 글로벌 세상의 연결성으로 이 학생이 이제 2년 동안 이번에 졸업을 앞두고 이제 먼저 캐나다에 출국해서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이러한 모든 부분이 신한대학 치기공과의 이제 어떤 특성화, 이 트렌드 부분으로 이 꽉 막혀 있는, 닫혀 있는 이 코로나 사태이지만 취업 이민으로 이제 뚫고 나가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이 학생이 캐나다에 도착해서 자가 격리되어지는 도중에 이제 저에게 보낸 이 자신의 글입니다. 이 글을 에듀인 뉴스라고 하는 이 온라인 교육 뉴스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캐나다에서 글로벌 치과 기공소를 꿈꾼다라고 하는 키워드로 저에게 보내온 이 2년 동안의 대학 생활이 포트폴리오의 URL로 이미 전 세계 치과인들과의 소통의 채널이 확장되어지면서 이제 단지 좁은 국내의 취업이 아닌 글로벌 취업으로 신한대학의 비전을 그대로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하듯이 이제 모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핵심 역량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그중에서 특히 우리 교수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수업 콘텐츠에서의 수업 절대적인 이 미디어 리터러시,
사실 작년에만도 우리 준비되지 않는 여러 상황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2021년에 우리의 이 수업 준비는 이제 시간이 없었다,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보다 다소 일주일 남아 있는 이 시간이지만 질 높은 콘텐츠가 제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범위. 그러면 신종우 교수는 감히 이번 1학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의 치기공 놀이터 카페입니다. 2011년부터 학습자들과 교수자의 이렇단 이 융합의 채널을 만들어서요. 모든 수업의 디테일한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에 먼저 21년 1학기의 수업 준비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남는 시간에 작년에 진행했던 저의 수업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학기 이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매년 개강하면서 학생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개강 전 한 달 전쯤에 저의 수업 운영안을 미리 영상으로 발표하고요. 단지 교수 중심의 수업 준비가 아닌 학습자들과 같이 융합하는 수업의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대략 현재 이달에도 2월 초순, 2월 2일에 이번 1학기의 이론과 실습의 계획을 영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영상으로 수업의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발표했고요. 이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 저의 수업 진행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저에게 이게 댓글로 줌으로 인해서 단지 교수자 중심의 수업 계획이 아닌 학습자가 원하는 교수와 학습자가 함께하는 수업의 이 실라버스가 이제 시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학교의 LMS에 지금 수업 콘텐츠를 올리고 있지만 어제부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따로 학교 LMS가 아닌 언제라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저의 콘텐츠를 저의 이 카페 플랫폼에 오픈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범위. 특히 이번 21년도에 이 신입생들의 특성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하나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자, 어저께 우리 학과에 이제 신입생들의 단톡에 제가 초대되어지고 초대되어진 부분에서 저의 지도 학생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지도 학생들과의 만남에 단톡방에 현재 이 단톡이 노출이 되나요? 네, 여기에 9명의 학생과 제가 이제 우리 평생 지도로 만나는데요. 제가 어떤 걸 요구해 봤을까요?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예, 이 학생들에게 축하합니다 하고 자기소개서를 우리 학생의 이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의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녹음을 해서 좀 보내달라고 어젯밤에 제가 보냈는데 9명 학생 중에 8명의 학생이 개인톡으로 자신이 누구다, 신한대학에 왜 왔다,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는 이 당찬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우리 대학의 이 학습자들의 어떤 상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요. 그 학생들의 외침을 잠깐 한번 볼까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왔는지 상당히 궁금하지 않나요?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될 신입생들의 어제 저에게 보냈던 음성 부분, 개별 학생의 음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mp3를 하나로 다 묶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21학번 새내기 구본홍이라고 합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2명의 누나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로 한국에서 3년 정도 경력을 쌓고 해외 기공소에서 약 7년 정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더 좋아 라고 하면서 다른 학교랑 가까워져서
신한대학 네,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이 저에게 음성으로 녹음 녹화를 보냈는데요. 저도 역시 음성의 녹음으로 우리 신한대학 치기공과에 잘 왔습니다. 여러분의 그 비전을 이제 확실히 좀 펼칠 수 있는 교수가 우리 신한대학 치기공과 교수님들로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동기유발적인 범위도 대학을 살리고 학과를 살리고 이제 한국의 교육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만나고자 하는 신입생들이지만 대면 이전에 이제 연결되어진 이 SNS로 학습자들의 특성의 다양성을 보고 이제 수업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도 미래 교육의 이제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하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로 이제 작년에 수업했던 부분으로 더 한번 찾아가 보는데요. 작년에 마지막 시험 한번 볼까요? 마지막 학기말고사가 되겠습니다. 학기말고사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마무리하셨나요? 대부분의 시험의 불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두되어져 있고 대부분의 많은 교수님들이 레포트의 형식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저는 한 학기 마무리를 한 학기 배운 모든 부분을 이제 우리 학교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줌 프로그램으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거기에 한 학기 동안 학습한 내용을 이제 잘 구성해서 직접 얼굴 노출해서 30분 이상 발표해야 되는 이러한 알고 있는 지식을 지필로 써내는 레포트 형식이 아닌 직접 영상에서 발표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의 마지막 시험 방식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현재 발표의 패러다임은 주차별에서의 학습의 목표를 마지막 파이널 이 학습 목표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진행되어지는 부분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제 30분 이상 발표 영상으로 저에게 제출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댓글 부분에 교수님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코로나였지만 나름 이제 많은 부분의 학습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자신이 학습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발표하는 말하는 학습법. 다소 인터넷에 불안정으로 조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으로 모든 학생들이 한 학기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볼까요? 주차별에서는 이제 강의 첫 주 실라버스에서 매주 주차별의 학습의 목표를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먼저 12주차를 한번 볼까요? 매 주차별에 저는 학교 LMS 외로 이제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저의 카페에다가 다시 다 모든 자료를 올리고 유튜브에 올린 저의 콘텐츠를 다시 여기에 올려줌으로 인해서 제가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학습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에 자문자답을 하고 그리고 공부한 부분에서의 이 피드백을 동급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주차별의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콘텐츠를 올려주면 모든 학생들이 저의 콘텐츠를 듣고 자필로 정리한 다음에 현재 이 주차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자문자답으로 풀고 동급생에게 이제 교수 입장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이 동급생에 던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공부한 부분에서의 답변으로 쓰고 있는 범위. 이 부분이 집단지성의 수업 아닐까요? 제가 많은 학생들이 달고 있는 이 답변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빠뜨렸던 이러한 답변이라고 생각했던 교수자가 제공하고자 했던 부분 외적인 집단지성의 다양한 이 답변을 보면서 역시 수업은 이제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의 집단지성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번 21년도의 1학기 수업은 더욱더 이제 교수자 중심에서 벗어나서 학습자 중심의 집단지성의 수업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간단한 시간입니다만은 오늘 간단하게 우리 교수님들과 세 차례에서 만나서 중복되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교육의 패러다임의 새로운 뉴노멀, 이제 베러노멀이 아닌 자기마다의 나만의 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의 브랜드와 대학의 브랜드, 그리고 한국의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이런 K-에듀의 글로벌 확장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 우리 대학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교수자의 브랜드의 확장성인 수비라고 하는 이 오픈 플랫폼에 우리 교수님들의 콘텐츠를 한번 노출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몇 발자국을 앞서서 가고 계시는 신종우 교수님께서 오늘도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학습법 워크숍을 참여하고 있는 치기공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답줌을 이용해서 저희 발표 자료도 정말 멋지게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런 신종우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좀 5분 정도 지체가 되었는데, 다음은 교양학부의 김태우 교수님께서 저희 교수학센터에 2개의 스튜디오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은혜관 1010과 그다음에 에베네셀관 1층에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태우 교수님은 주로 1010호에서 주로 촬영을 하시는데요. 이 스튜디오 촬영을 통해서 어떻게 비대면 수업에 운영을 하셨고 그 성과는 어땠는지 한번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교양교육대학의 김태우입니다. 저는 이제 이제 앞에서 설명해 주신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주로 콘텐츠에 대한 이제 말씀이시고요. 저는 콘텐츠보다는 우리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이걸 이제 어떻게 또 잘 촬영을 해서 좀 퀄리티 있는 화면을 그리고 수업 내용을 전달해 주느냐, 이것도 또 요즘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1학기 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셨겠지만 주로 이제 PPT에다가 이제 녹음을 하는 형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나중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학생들이 좀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어차피 이제 얼굴을 노출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집에서나 이제 연구실에서 PPT 이제 동영상 녹화를 했을 때 가졌던 여러 가지 이제 좀 한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판서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과목이고,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앉아서 하게 되면 이게 좀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이제 좀 성향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판서도 하고 좀 서서 해야 되는 이제 강의를 좀 원했었는데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됐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동료 교수님으로부터 이 강의실의 어떤 시설이나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고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2학기에는 이제 다 요 강의실에서 화상 시스템이 갖춰진 강의실에서 이제 녹화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성과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용하시는 분이 왜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근데 한번 보시고 좋게 느껴지시면 오셔서 여기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단은 이제 비대면 강의 촬영의 방식이 뭐가 있는지 다 아시겠지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이용하는 요 화상 강의 녹화 시스템이 갖춰진 스튜디오 촬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튜디오 촬영의 장점과 효과가 뭐가 있는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계와 개선 방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대면 강의 촬영 방식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처음에 우리가 비대면 강의 시작할 때 이제 PPT 슬라이드 음성만 이제 녹화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규정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이 음성만 들어갔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좀 쓰지 않는 이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 공간에서 연구실이나 대개 어떤 소재에서 이게 녹화하는 닥줌이나 웹에스를 활용해서 있는 방법, 이것도 이제 많이 쓰시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스튜디오에서 녹화하는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은혜관 이제 1010 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화상 강의 녹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에베네셀관에서도 이제 이러닝 스튜디오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요 그 에베네셀관은 이용을 안 했는데 거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그 개인 공간에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하시게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일단은 요 은혜관 1010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주로 했던 거고요. 이 스튜디오 촬영을 이루어지는 요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요게 그 은혜관에 오시면 1010 1층에 요 그 촬영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입장을 하시면 이렇게 일단은 요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맨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컴퓨터가 있고 위에 이제 볼 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학생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책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서 찍을 때보다 그래도 이제 책상도 있고 하니 뭐 가상의 학생들을 그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을 보시면 그 조작이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이제 그 오른쪽 위에 있는데 요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서 빨간 그 뭡니까 그 빨간 그 버튼을 클릭만 하면 녹화가 시작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지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작 없이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영상을 이제 녹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보시는 요 까만 요 카메라가 제가 이제 요 고가의 장비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신영호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좀 설치할 때만 해도 1억이 넘었던 고가의 장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이제 그 카메라는 보통 이제 그 상하 좌우 줌이 가능한 그리고 보니까 그 인공지능이 아마 이제 그 접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서를 하면 줌이 쫙 들어가는 그런 장비가 좀 갖춰져 있습니다. 오셔서 스튜디오 촬영을 하면 이제 두 가지 포맷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보여줄 텐데, 요게 이제 첫 번째 사례고, 5대5로 이렇게 반씩 나눠서 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잠깐 한번 보시면요. 요렇게 이제 나눠져 있어서, 여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요걸 많이 썼어요. 요 방식을.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뭡니까 강의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보다 이제 학생들에게 잘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저의 어떤 그 모습이 잘 보이도록 그렇게 했던 이제 거였는데 이제 이후에는 이제 여기에 조금 이제 한계가 뭐냐면 오른쪽에 요 화면이 너무 작게 글자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작아서 보기가 불편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요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판서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요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제 판서를 하게 되면 줌이 쫙 들어가서 글자가 굉장히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그 구성인데요. 요게 뭐 교수자하고 PPT가 이제 1대5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그 화면 PPT 화면이 더 잘 보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판서를 많이 안 하는 경우는 요 이제 그 구성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교수님들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튜디오 촬영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그 현장감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탁도 있고 또 이제 칠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따 설문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이제 강의실에 본인이 와서 듣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현장감이 있다. 이게 굉장히 장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이제 그 카메라 자체가 그 교수자를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딱 정지해서 가만히 있을 때 좀 답답하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자기가 그 교수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다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행동을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판서가 굉장히 용이하다.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판서할 때 요 줌이 이게 쫙 그 들어가서 글자 쓰시는 걸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입식 강의의 어떤 긴장감,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좀 장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앉아서 할 때와 서서 강의할 때는 분명히 이제 좀 그 교수자 자신도 그렇고 보는 이제 학생들도 뭔가 이제 긴장감, 묘한 긴장감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작동이 단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연구실에서 하더라도 뭐 이렇게 설정할 게 많아요. 근데 여기 오셔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 요것만 이제 그 작동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별도의 인코딩이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내고 정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교분들이 오셔서 옮겨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이제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판서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판서하면 과정에서 이게 카메라가 지금 따라서 움직이고 지금 이제 줌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줌의 어떤 형태면 그 충분히 그 학생들이 그 글자를 뭐 어려움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1학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음성만 했다가 이 방식으로 했더니 이제 어떤 장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한 수강생 전체에 대해서 한 200명이 넘는 학생들인데 무려 7명이나 요거는 제가 미리 좀 보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좀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일정한 좀 경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장 선호하는 비대면 수업 방식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면 실시간 수업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업에서 얘기하는 그 이론 수업의 경우는 실시간 3회, 그 다음에 동영상 10회 이런 방식을 실제로 이제 학생들도 굉장히 선호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화면, 동영상의 화면 폼이 어떤 것이 이제 효과적이냐에 대해서 사실 이제 두 가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반반 형태하고 그다음에 5대1 정도. 요거는 이제 둘 다 좀 비슷하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동영상 화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굉장히 좀 그 성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바로 앉아서 고정된 상태에서 촬영을 했을 때와 지금 이제 이렇게 강의실에서 이제 그 했을 때의 좀 화면의 좀 그 화질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모니터링이 좀 별도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온라인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했을 경우 요거는 이제 뭐 비대면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발표보다는 강의가 이제 좋다 이런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실시간 수업에는 여기 발표와 토론을 이제 주로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감을 갖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요 강의 방식, 그러니까 컨텐츠를 떠나서 요 이제 그 화상 강의 시스템에서 하는 요 강의 방식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답변이 움직임과 교수자의 움직임과 판서를 따라가는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좋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화상 강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실 현장과 칠판 강의 형식이 굉장히 좋았다. 이거는 100%입니다.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점이 있다면 뭐 몇 가지 좀 나왔는데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미지가 좀 그 글자가 좀 작게 보이는 경우, 그거는 이제 비율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 스튜디오 촬영 방식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한계는 제가 이제 하다 보니 이 화면 비율 조정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었다가 화면 비율을 바꾸고 다시 이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있냐면 이제 판서를 하는 경우는 이제 5대5 정도가 이제 적당합니다. 그래서 판서를 해야 될 때는 이제 5대5로 하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 화면, 그 PPT 화면을 더 키우고 싶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리모컨이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약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일 1회 2시간으로 이제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보완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앞뒤 시간이 없는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써도 되고, 주말도 지금 이제 그 신청이 있으면 운영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이게 해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수업용으로는 이게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게 그 이 시스템이 좋으니 실시간 때도 같이 이제 송출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이제 그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그래서 개선 방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화면 비율을 이제 간단한 조작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사용 시간이나 공간은 이제 좀 더 이런 시스템이 좀 한 그 2 강의실 정도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그거는 이제 수요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방안도 이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화질 개선은 좀 이제 학생들 의견이 있어서 이건 좀 모니터링을 해서 뭐 조명을 좀 설치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태우 교수님께서 그 스튜디오 촬영을 통한 비대면 수업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그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데요. 글로벌 통상경영학과 홍수희 교수입니다. 앞에 세 분은 사실 우수 사례로 선발이 돼서 발표를 하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학습센터를 1년간 운영을 하면서 또 수비라는 운영 체제를 다뤄보면서 저에게 힘들었던 점들을 간단하게 공유를 하고 빨리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이제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혼합 수업을 본인의 대면 수업을 어떻게 하면 비대면에서 잘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혼합 수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을 섞는 것으로 이제 간단히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했는데요. 기존의 대면 수업의 경우에도 저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전략을 이용을 해서 오프라인 수업을 보조하고자 사이버 캠퍼스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이 동영상을 듣고 온다거나 그다음에 수업을 듣고 나서 과제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이버 캠퍼스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40명인 대형 강의, 이론 수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학생들을 시험 이외에는 강의실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비대면을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중고등학생 학사 운영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세부 모형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과 간의 블렌디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었고요. 위에 있는 원격 수업과 블렌디드 중에서 여러 개를 섞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수업을 운영하면서 문제시 되었던 것, 그리고 또 김태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업에서는 실시간 수업을 3번 이상으로 지정을 하고 한 번에 수업을 할 때 전부 다 이제 실시간 수업을 하라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고해성사를 하자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수업을 전부 했을 경우에는 저도 힘들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힘든 경우가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실시간 수업이 더 효과가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수업의 횟수를 늘리면서 동영상 수업과 실시간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숲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 중에서 이제 따르고자 했던 건데요. 인트로와 아우트로는 저희 교수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넣고요. 앞부분에는 지난 시간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들어간 다음에는 정리하기와 다음 시간의 내용을 통해서 15주차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제작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닥줌이라는 것이 기능이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크로마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가 보이게 경계선을 없애는 방식을 이용을 하였는데요. 저희 크로마키로 사용을 한 것은 사실 2,000원을 주고 구입을 한 녹색 골판지 같은 그 다이소에서 구입했던 녹색깔 어떤 천 같은 것을 벽에다 붙이고서 이와 같은 효과를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혼합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 교과목이었고 회계라는 것의 성격이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없어하고 따분해하고 그 다음에 계산이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합이 맞는지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은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다음 장에 보면은 어떠한 방법을 제가 고민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는 2주차 수업을 위해서는 1주차 과제 게시판에 다음 주 내용에 대한 예습 동영상을 올려놓고요. 이 동영상을 보고 학생들이 2주차 수업 전에 그 2주차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주차 수업 전에 학생들이 이렇게 과제를 제출했는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먼저 숙지하고 왔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 1학기에 학생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과제의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과제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수업 시간에 함께 풀었던 문제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을 과제로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들을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퀴즈를 자주 활용을 하였고요. 이런 사이버 캠퍼스와 그다음에 네이버 폼 양식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듯이 수업을 듣고 만족도 조사처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퀴즈들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아까 계산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계산하는 숫자를 불러주고 학생들이 그것을 듣는 것은 너무나 따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덜 지루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엑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그 스프레드시트를 이용을 해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의 풀이 과정, 계산 과정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함께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많이 쓰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처음부터 와콤펜이라는 펜을 이용을 해서 수업을 하였고요. 이거는 실시간 수업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엑셀을 공유하고 이 엑셀에다가 글씨를 쓰는 방식으로 그리고 엑셀에 칸에 색칠을 하는 방법으로 아이들하고 함께 계산 문제를 풀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경우에는 얼굴을 모두 다 노출할 것을 이제 처음부터 학생들한테 이제 약속을 받았고요. 얼굴이 노출되는 것이 꺼려진다. 그럴 경우에는 마스크, 모자, 선글라스까지는 되나 그래도 얼굴은 항상 노출시켜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고 학생들 모두 기특하게도 모두 얼굴을 보여준 상태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개선하고 싶은 점은 제가 이제 교수법 워크숍을 들으셨던 분들하고도 이제 많이 공유를 했던 내용인데 상호작용입니다. 아무래도 시험을 봐본 결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필기를 하고 사진을 올려줬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면 수업을 통해서 대면 시험을 봤을 때보다 혹은 또 비대면 수업을 하고 대면 수업을 봤을 때보다 또 비대면 수업을 하고 비대면 시험을 봤을 때 어떨 때 결과가 가장 안 좋았냐면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고 비대면으로 오픈북으로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가장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은 이 회계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교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돼야지 세 자릿수가 되고 세 자릿수가 돼야지 네 자릿수가 되는 것처럼 이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학생들의 수준이 다 다르고 어떻게 하면 개별적으로 아이들에게 맞는 진도를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었고 아직까지 이것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제가 자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더 많이 퀴즈를 짧은 퀴즈를 봐야 되겠구나 라는 고민들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에서 활용했던 퀴즈앤이라든가 패드레스라든가 아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수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저의 발표는 우수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네 분의 교수님께서 각각 발표를 해주셨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혹은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런 방법을 했는데 더 좋았다라는 제언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채팅창에다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음소거를 하신 다음에 바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수님들 그러면은 긴 시간 저희 교수학습 콜로퀴움의 그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미러링 수업 방식으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중간중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 교수학습센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콜로퀴움 행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